자, 이제 민사소법 문제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사실상 처음 일단 이제 그 답안지를 실제 작성해 보시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논점 파악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일단 그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쓰시는 거랑 그 다음에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2차 논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연계 1기 2기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보는 거랑 쓰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다, 그리고 많이 아셨다 라는 것이 일단 이제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축구 선수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기량이 아무리 뛰어난다라고 해도 연습 때 뛰어난 것과 실전에서 뛰어난 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싶은 마음을 줄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점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일단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다를 수도 있지만 뭐 30점, 20점씩으로 배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덜어 있지만 25점, 25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문제이건 25점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1차 준비를 하셨을 때 객관식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았죠. 그래봤자 100점짜리 과목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받쳐주면 설령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셨을 때 민법 60점 맞자. 이게 이제 사실상 목표이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5점짜리 4개의 문항을 모두 100점어치씩 완벽하게 쓰실 순 없습니다. 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시긴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가 되시는 분들도 매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생활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25점짜리 4개의 문항을 다 잘 맞추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난 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점수 맞춰보고 싶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2차 시험 전체를 통해서도 역시 가지셔야 될 마음이에요. 각 과목 중에는 여러분들이 꽤 자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이나 다름없죠. 노동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택 과목도 있고, 기타 이제 뭐 행정쟁송법 등과 같은 필수 과목도 덜어 있지만, 그 과목들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소정의 점수와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높은 점수 정도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과목을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그 마음 많이 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많이 냈어요. 뭐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옛날 이야기라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한때 정신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붙어보자. 그래서 정신을 버리고 공부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거의 뭐 한 1년이 사라져 있었던, 그 말은 아무 기억도 안 난다는 소리예요. 인생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불러도 길거리에서 안 들려요. 그저 멍합니다. 생활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식사 끝나면 이제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멍하니 그거 마시고 친구가 그 순간에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때 그나마 그때 이제 사법시험 커트라인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70 몇 점대였는데 제 커트라인, 제 받은 점수가 92점 몇인가요? 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서는 사실 1차 수석은 너였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그래도 그게 그 정도 점수가 받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민사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민사법은 너무나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은 아마 이제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민사법 그 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과거에 수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일단 이제 뭐 강사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저 수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아셨죠? 시험을 위해서라면. 민사법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중에 특히 민법을 너무나 좋아했고 일정하게 이제 논리 틀이 맞춰지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도 너무나 일단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상당히 지엽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런데 독일 민법은 어떨까?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각하다 못해 정말 잡스러운 거죠. 시험을 위해서라면. 로마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 거기까지 추적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 그 공부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란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정도의 점수가 민법이 나왔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 제가 노력했었던 만큼의 점수를 못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설령 받았다라고 해도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험을 위해서 생각을 먼저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는 요령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강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체력이에요. 그거는 뭐 강사가 어찌할 방법도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노력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웬만해선 체력의 문제는 없으리라.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설령 연세 드신 분들하고 비춰봤을 때 아프면 아픈 건 똑같습니다. 아픈 건 똑같아요. 아플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날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그날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필이면 민법이 오후 3시에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 밥을 안 먹으면 또 체력이 떨어져서 그 점심시간을 그래가지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밥을 먹으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두저도 못하는 참 해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말은 3시부터 주어지는 시험 시간 그 중에 한 70분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70분의 시간 중에 반 정도 지났더니 그때 제가 겪었던 경험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마치 그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클로즈 내려가는 것처럼 텅텅 실제 귀에서 소리도 납니다. 하면서 눈이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글자가 안 보이니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글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많이 지났겠죠. 일단 이제 조급한 마음에 후다다닥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민사법을 했다 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그와 같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체력입니다. 그날의 건강 상태예요. 특히 시험에 있어서 남성분들은 군대도 갔다 온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좀 그렇다. 아닙니다. 그런 면도 충분히 존재할 수는 있고 많은 이제 토론도 있겠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을 감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여성분들은 특히 좀 주의해 두실 게 시험장에서 체력이 남성과는 다릅니다. 그걸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날의 컨디션 상황이 어떤지 여부가 완전히 시험의 당락 자체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건강에 굉장히 좀 주의를 먼저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베이스예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유사하다라는 그 베이스에서 이제 수험 스킬로 들어가신다면 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과목을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치르셔야 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의 연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잊지 마실 게 그래봤자 100점짜리 한 과목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봤자 25점짜리 문제 하나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어느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이제 몰표를 찍는다라든가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은 특히 2차 시험에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오랜 수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과목이 있다라고 해도 많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그 시간에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과목을 열심히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받으시는 총 점수는 그와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골고루 60점어치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어느 한 과목이 받쳐주면 돼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민사법은 그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시만 넘어가면 4시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저를 실망하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형사법은 다 맞고요.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시험 공부하실 때 자, 특정 과목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한 세트 문제를 푸실 때 25점이라고 한다면 총 수험 시간 중에 여러분들 초안 잡으시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25% 이상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엔 두 번째 강사로서 여지까지 꽤 많이 강의를 했겠죠.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돌이켜보면 그리고 채점도 많이 했겠죠. 최근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시험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법전원 협의체에서 로스쿨 협의체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 채점도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고 있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죠. 이제는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채점은 정말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사로서 채점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냥 구분 없이 1, 2, 3, 4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 2문, 3문, 4문 정도만 있다. 우리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채점을 어느 분 것을 해본 결과 여기에서 1문의 경우에 좀 공부 안 하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채점 5분 결과. 그 다음에 2문은 쓰시긴 쓰셨는데 조금 부정확하게 쓰셨다. 답안지가 있고요. 그래서
2문까지 그분 답안지를 채점하고 난 다음엔 아, 이분 안 되시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문, 4문은 채점해 본 결과 어유 잘 쓰셨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느낌은 아유 1문, 2문만 좀 잘 쓰셨으면 잘 됐을 텐데 사례 응용 연습이 부족하신갑다. 됐죠?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분 답안지는 어유 1문에서부터 너무 잘 쓰셨어요. 2문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문에서부터는 약간 부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유 저기 1문, 2문에서 너무 찐을 뺐나? 그래도 되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문이 없어요. 시간 한 배 놓친 겁니다. 1, 2문에 할애를 너무나 해가지고. 됐죠? 그리고 총점을 내본 결과 2분이 붙어요. 즉, 첫 번째 답안 구성을 하셨던 분이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 답안에는 자, 모든 답안이 거의 그냥 한 중간치 정도만 하셨죠? 경우에 따라서는 학설 중에 좀 많은 학설을 빼고 그 다음에 판례도 약간 부정확한데 어찌됐건 판례를 모르는 것 같진 않고 결론도 흐지부지 쓰셨는데 대충 어느 쪽으로 결론을 가닥을 잡으신 거는 같고 그러니 어찌됐건 조금씩이라도 점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답안지 4문을 작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석이에요. 실제 답안 채점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답안지 채점을 해본 결과 오히려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 세 분이 만약에 모이셨다면 자 특히 두 번째 분의 경우에는 거의 꼬리를 내리고 있겠죠. 아니 난 우리 이번 시험 배렸다. 3은 아예 못 썼어.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아유 그렇게 저기 잘한다고 하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내가 저기 쟤보다 낫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분의 경우에는 아예 시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저 세 친구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냥 다른 데 가버려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신도 없고. 그런데 첫 번째 분은 기본적으로 조금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1, 2문은 못 써도 3, 4문은 잘 썼는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역시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저 네 문항을 전부 다 잘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거는 거의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우리 표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좀 잊지 마시고 특히 두 번째 문항처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처럼. 아주 잘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신다 해도 한 가지를 쓰시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는 다른 과목도 특히 법 과목이라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판례가 안 나왔나? 내가 답안지를 썼는데 쓴 답안지 내용 봤더니 판례 이야기가 하나가 없더라. 면 내가 판례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때는 두 가지 모험성이 생깁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판례에 비추어 맞거나 내가 내린 결론이 판례에 비추어 다르거나 다르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여 답안지를 쓰셔도 점수는 25점 기준으로 3점입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 점수. 아예 30장을 쓰셨다. 그래도 3점입니다. 아셨죠? 판례를 모르는 만약에 분명히 이게 판례가 있을 텐데 판례를 잘 모르겠다. 출제자는 판례가 없는 부분을 출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분명히 판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현상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당연히 그렇고요. 당연히 그렇고요.
판례 없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과목의 속성은 선택형 문제와 같습니다. 즉 객관식 문제와 같아요. 따라서 반드시 판례가 있는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아셨죠? 그런데 내 답안지에 판례 이야기가 안 써져 있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50-50다. 아셨죠? 50-50입니다. 그나마 맞으면 10점. 판례라는 두 글자를 쓰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만약에 결론에 있어서 판례와 다르다. 그러면 3점. 그런데 판례도 쓰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검토 견해를 생각하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판례를 비판하는 학사분들 계시죠. 처럼 만약에 결론을 내리셨다. 그러면 완벽한 점수를 주어집니다. 설령 결론에 있어서 판례와 다르다 해도. 아셨죠? 대법관들도 의견이 나뉘실 수가 있는데 본인도 답안 작성자도 역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판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셨으면 됐어요. 그러니 결론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해선 판례와 다른 결론을 안 내시는 게 좀 낫겠다 정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게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 다수설 내지 통설과 그 다음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시고 싶다면 다수설, 통설 또는 판례의 견해를 정확하게 복원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그런 출제 일단 채점평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채점평 중에 니들은 다수설도 모르고 소수설 쓰니? 라는 채점평이 계셨어요. 소수설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소수 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수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흠결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까진 그래도 생각했구나. 그러니 견해는 다르지만 동등한 점수는 부여해 줄 수 있음. 그런데 아무런 논거도 없이 만약에 소수설적인 결론을 채택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판례를 제시하셨다라고 해도 완벽한 답안지와 다소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 민사소송법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판례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아시자. 아셨죠? 자, 민사소송법은 선택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그 속성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항상 연기 시간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일단 무조건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학설 이야기를 쓰셔야 되지 채점자께서 아무리 학자분이시다라고 해도 학설만 드립다 쓰셨다. 그러면 판례에 부과된 점수가 만약에 단독 논점으로서 25점짜리 문제인데 판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판례에 배치되어 있는 점수는 적어도 6점에서 7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6, 7점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판례는 이라고 하는 세 글자 쓰지 않으셔서.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 작년인가요? 행정쟁송법 시험 문제에도 충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현상이 발생했어요. 대법원 2020년 전원합체 판결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논점이 2017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년의 소송 계속 중에 즉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기각했었던 재심 판정 그것을 처분으로 하여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에 정년에 이르시게 되었다. 그때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게 2017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됐거든요. 2017년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판례 중에는 이때 정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고 두 번째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 즉 부당해고 이후에 어차피 해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복직이죠. 복직은 불가능하게 됐죠. 정년에 이미 이르렀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부당해고 기간 중에 받고 싶은 건 돈일 텐데, 임금이요. 그러면 그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될 것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은 없다. 이게 2017년 당시까지의 판례였어요. 그러다가 대법원 2020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전합체 판결을 통해 변경이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에 문제 내었었던 것과 사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에 출제를 해왔어요. 그러니 기출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 기출문제집이 꼼꼼하게 이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바뀌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분들은 판례가 나온 줄을 몰라서 그대로 소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답안지가 이게 민사손법 논점에도 해당되니까요. 그렇죠? 민사손법상의 소의 이익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으니까. 자,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고,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 학계에서 자, 요 대법원 전합체 판결의 다수 의견,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 어마어마하게 일단 찬반이 갈라지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서 답안지를 작성하셨다. 판례가 나온 줄을 모르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답안지는 3점입니다. 아셨죠?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 판례가 적어도 나온 줄은 아시자. 그러니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리기간 동안에 정리학습을 하실 때 영 시간이 없으면 학설을 보실 게 아니라 판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3기 과정 진행하는 방식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웬만해선 배우셨던 단문 사례집 있죠? 우리 2기까지 했었던 자 단문 사례집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돌린다 생각하시고 와주십시오. 아셨죠? 아무리 진도표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오늘도 문제가 글이 나온 바와 같이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논점만 뚝 하고 시험 문제 내면 편하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의 시험장에서와 유사하게 논점들을 섞어서 출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물론 그래도 진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 1회 독식 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저는 일단 이제 뭐 옛날 이야기는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은 발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대학교를 들어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학년. 그런데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영어는 일단 베이스래요. 왜 해야 되는지는 지금은 좀 알겠습니다.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중에는 같이 영어 공부를 했었던 친구 중에는 아예 라틴어 사전을 암기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라틴어 사전을 들고 오더니 그걸 다 암기하고 있어요. 라틴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인데 한글은 없이. 그래서 야, 쟤는 정말 잘하는갑다. 일단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였었던 것이 뭐 보케블러리 33,000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집 뭐 3만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 써가지고 필수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필수 단어집을 1회독하는데 3일 걸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잘못 공부했죠.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잘못 생각을 했죠. 뭐 영어 뭐 별거 있나 하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전을 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디언 페이퍼로 돼 있던 그 당시 뭐 민중소림에서 이제 많이들 봤었던 영어 사전인데 페이지 수는 30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되어 있는 영어 사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리 좀 세대가 좀 다르다 해도 그거를 A부터 쭉 암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간에 지나가던 친구들은 전부 다 제 머리를 한 대씩 때려요. 너 그거 언제 해가지고 시험 언제 보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안 나와요. 아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 C까지밖에 안 갔다. 그 다음 달 모의고사 역시 점수 안 나옵니다. 이번엔 E까지 갔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봤자 1회독이에요. 그러니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앞에 부분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디립다 그것만 봤습니다. 책은 안 보고요. 사전만 디립다 공부를 했어요. 그냥 누가 뭐래도 불안하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불안합니까? 많이 불안하죠. 점수가 뭐 오를 기미가 있어야지 뭐 안 불안하고라도 뭐 이게 성과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뭐 안 불안하고 그러는데 시험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돼서야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나도 대학 한번 가볼까? 1학년 때, 3학년 때 첫 모의고사 때 대포단 점수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포기단. 점수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그 점수는 아예 대한민국 그 당시에 어느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던 애기가 고작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 대학 가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영어 사전을 들기 시작했으니 이게 뭐 점수가 나올 턱이 없지요. 그리고 영어 사전 1회독 하는데 9월 달이 됐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봤던 모의고사 점수니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 어느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할지 여부를 이제 그 상담해 주시죠. 근데 뭐 상담 자료가 꺼리 날 게 뭐가 있어야죠. 상담거리를 할 건 뭐는 없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어느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라고만 말씀하시겠죠.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 워낙 좋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드리는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꺾지는 마라. 그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점수가 천장을 때렸어요. 9월까지 나오지 않던 점수가 10월 달에 위를 때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올라요.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진 여러분들은 뭐 저만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뭐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사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잡소리는 뭐 그렇고요. 일단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명히 지식은 갖추어지신 상태예요. 그런데 다만 현출은 굉장히 끈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싫은 작업이에요. 학원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치르시겠다고
앉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이 과목 하나인가요? 다른 과목도 오셔가지고 또 답안 작성을 하시고,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도 아유 끔찍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많이 싫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선배로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은 옳습니다. 오늘 실강 나오셔가지고 답안 작성하신 분들의 노력은 어딜 가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게 싫어서 그냥 대충 문제나 좀 한번 보자. 어떻게 이렇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지 그 정도만 확인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오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 실제 써보신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펜은 지금부터는 딱 하나를 선정하십시오. 자, 내가 시험장에까지 갈 펜. 물론 이제 잉크 달지요. 그런데 그 펜 하나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거 있죠? 리필 그 심. 그걸 잔뜩 사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펜은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 그 펜과 내 손가락이 일치되도록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펜은 내가 쓰는 속도를 저해합니다. 굉장히 저해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손가락에 쥐납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상으로는 펜이더라. 그러니 문방구 가셔가지고 제일 여러분들의 글씨체가 돋보이게 될 수 있는 펜 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손가락에 사람마다 이렇게 두께나 아니면 일단 이제 뭡니까? 그 방향이 각 다를 수 있으니까 자신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펜 하나를 지금부터 설정해 두시고 절대 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답안지 분명히 특히 왼손으로 글씨를 쓰신 분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신 분들 다양하시겠지만 어찌됐건 어느 한 손으로는 분명히 펜을 써야 될 거예요. 그 손 다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잡이시라면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넘어지게 됐다. 왼손으로 짚으세요. 오른손으로 짚지 마시고. 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냐? 다 경험해 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겠죠. 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뭐 머릿속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그날 시험장 가가지고 그거 한 장 쓰고 난 다음에 그걸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드릴 말씀 많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연습입니다. 아셨죠? 써보시는 연습. 그리고 연습 과정에서 그냥 연습 쓰는 것 자체가 연습이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25%씩만 할애한다.